안녕하세요. 올드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잠깐 추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올렸던 영상인 캐나다 소설가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앨리스 먼로의 디어 라이프 기억하시죠? 영상을 올리고 이틀 후인 5월 13일에 93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구독자이신 백조님께서 댓글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도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분의 작품을 소개시켜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나름 추모하는 차원에서 앨리스 먼로의 다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어 라이프 작품에서도 느끼셨듯이 그분의 스타일은 현실적이고 가족적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향수를 끌어올리게 하는 시골과 전원적인 풍경의 시각을 아름답게 꾸민 점입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목소리들입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와의 어릴 때 경험과 기억을 소개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목소리들, 앨리스 먼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춤을 추러 갔다. 춤추는 곳은 작은 학교 건물일 때도 있었고 커다란 거실이 있는 농가일 때도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춤을 추러 왔다. 누군가는 피아노를 쳤고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가져왔다. 스퀘어 댄스는 패턴과 스텝이 복잡해서 특별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목청껏 구령을 붙였는데 늘 남자였다. 유난히 급박하게 외쳐서 그 춤을 이미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0살이나 12살쯤 되면 다들 그 춤을 뗐다. 만약 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댄스 파티가 열리는 진짜 시골에서 살았다면 여전히 춤을 즐겼을 것이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지만 어머니의 나이와 기질을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다. 어머니라면 커플로 추는 라운드 댄스도 좋아했을 듯한데 그 춤이 옛날부터 추던 춤의 인기를 어느 정도 빼앗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중간했다. 우리의 환경이 그랬다. 우리 가족은 타운 밖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시골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훨씬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농장 처녀의 삶에서 벗어나 교사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교사가 되었어도 어머니는 바라던 지위를 얻지 못했고 타운에서 사귀고 싶었던 친구들도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살았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유커 게임은 할 줄 알았지만 브릿지 게임은 할 줄 몰랐다.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불쾌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고압적이고 지나치게 문법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기꺼이나 참으로 그렇지 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어머니는 식구들이 모두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상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농장의 친척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형편이 지금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은 아니다. 빨래통은 부엌으로 옮겨야 하고 수도시설도 갖추지 않은 집에 살면서 여름 내내 겨울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어느 여자들처럼 어머니 역시 늘 할 일이 많았다. 어머니에게 시간이 많았다면 왜 내가 타운의 학교에서 괜찮은 친구들을 아니면 어떤 친구라도 집으로 데려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내게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쏟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혹은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썩 잘하던 내가 왜 더 이상 암송을 하지 않고 피하는지, 왜 내가 고불고불하게 손질한 머리를 다 풀어버린 채 집에 돌아오는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처럼 머리를 손질한 아이가 아무도 없어서 나는 심지어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모욕감을 견뎌야 했다. 혹은 한때 시를 암송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내가 왜 다시는 그 재능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며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는 법을 배웠는지. 내가 늘 뿌르뚱에 있거나 말대꾸를 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나는 10살쯤 예쁘게 차려입고 어머니를 따라 춤추러 가고 싶어 안달하는 나이였다. 댄스 파티는 우리가 사는 길에 있는 부유해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단아한 집에서 열렸다. 그 커다란 목조 건물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거라곤 그 집 남편이 나이가 우리 할아버지 뻘인데도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는 그 나이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았다. 나중에 그 시대를 대공황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시대를 치열하게 견디는 와중에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영예롭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다 큰 자식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예롭지 않는 일이었다. 그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의문들이 지금에야 떠오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댄스 파티를 연 것은 단순히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입장료를 받았을까? 남편이 직장을 다닌다 해도 살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비,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다. 사람들 말처럼 내 여동생은 허약했고 이미 편도선 수술도 받았다. 남동생과 나는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 때문에 고생했고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면 돈이 들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어머니와 함께 가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왜 나였냐는 점이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대단한 수수께끼는 아니다. 아버지는 아마 춤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고 어머니는 좋아했다. 게다가 집에는 보살펴야 할 꼬마가 둘이나 있었고 나는 아직 그 일을 할 만큼 잘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시절에 그 단어가 친숙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10대였을 때 그런 일자리를 구하긴 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잘 차려입었다. 어머니가 기억하기로 시골에는 후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야단스러운 스퀘어 댄스 의상을 입고 춤을 추러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촌뜨기 복장으로 여겨지는 프릴을 달거나 네커치프 같은 것을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은 주최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보드라운 겨울 양모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었다.
스커트는 핑크색이었고 노란색 상의 왼쪽에는 언젠가 내 젖가슴이 봉긋 올라올 자리에 핑크색 양모 하트가 달려 있었다. 머리는 잘 빗은 다음 촉촉하게 적셔서 기다랗고 뚱뚱한 소시지 모양으로 꼬불꼬불 말았는데 등굣길에 내가 풀어버리는 그 고수머리였다. 나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나만 그런 차림으로 춤추러 간다고 툴툴거렸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없는 거라고 반박했다. 나는 정말로 댄스 파티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불평을 그쳤다. 게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도 춤추러 오지 않을 테니 어쨌거나 상관없기도 했다. 나는 학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게 늘 가장 두려웠다. 어머니가 입은 드레스는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에 입고 가기에는 지나치게 우아하고 장례식에 입고 가기에는 너무 호화로워서 입은 적도 거의 없는 옷이었다. 그 검은색 벨벳 드레스는 소매가 팔꿈치까지 내려왔고 목선이 높았다. 그 드레스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풍성하게 박혀있는 작은 비즈들이었다. 보디스 한가득 금색, 은색, 온갖 색깔의 비즈들이 박혀있어 빛을 받으면 움직이거나 숨을 쉴 때마다 색깔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아직은 검은 머리가 대부분인 머리칼을 따 화관처럼 올려붙이고 핀으로 고정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다면 나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예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도 어머니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상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어머니의 가장 좋은 드레스가 다른 여자들의 드레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물론 다른 여자들도 분명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었을 것이다. 방금 말한 그 다른 여자들은 부엌에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탁자에 차려진 음식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타르트와 쿠키와 파이와 케이크가 있었다. 어머니도 직접 만든 화려한 음식을 내려놓고 음식이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수선을 피웠다. 어머니는 모두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라며 칭찬을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군침이 돈다고 말한 것이 확실한가?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든 다 어색하게 들렸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기를 바랐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든 다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법을 그대로 지켜서 말할 때조차 그랬다. 아버지는 집에서는 문법에 신경을 썼지만 밖에서는 딱히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가든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뭐든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반대였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말이 분명하고 단호하고 주의를 끄는 것이어야 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만회하려는 듯 즐겁게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코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묻고 있었다. 코트는 어디에 벗어놓아도 괜찮았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길 원한다면 2층에 올라가 침대에 두어도 좋다고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양옆이 벽으로 막혀 있었고 꼭대기 말고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곧 따라 올라갈 테니 나더러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그날 댄스 파티에 정말로 입장료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입장료를 내려고 뒤에 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많은 음식을 가져온 걸까? 정말로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음식이 풍성했을까? 모두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쩌면 그때쯤에는 전쟁이 만들어낸 일자리와 군인들이 송금한 돈 덕분에 가난하다는 느낌을 많이 떨쳐냈을지도 몰랐다. 내 기억대로 그때 내가 정말 10살이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 지 2해 정도 지났을 것이다. 부엌에서 올라오는 계단과 거실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하나로 합쳐져 침실들로 이어졌다. 내가 깨끗하게 정리된 앞쪽 침실에 코트와 부츠를 벗어놓은 뒤에도 부엌에서는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나는 그쪽 계단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피아노만 남기고 모든 가구를 치워놓았다. 내가 유난히 칙칙하다고 생각했던 짙은 녹색 천으로 만든 블라인드가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는 칙칙하지 않았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을 만들고 비좁지만 서로 신뢰가 되지 않게 붙어서서 발을 끌거나 몸을 흔들어댔다. 여학생 둘이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서로 마주본 채 자리를 바꿔가며 손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정말로 반갑게 웃어주었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소녀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도 그랬다. 그곳에 있는 한 여자에게 저절로 눈길이 갔다. 그 여자가 입은 드레스에 비하면 어머니의 드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하얀 머리칼을 두피에 딱 붙여 마르셀 웨이브 스타일로 매끈하고 세련되게 매만졌다. 체구가 큰 여자였는데 어깨에서 기품이 느껴지고 골반은 넓었다. 황금색이 도는 오렌지색 테피터 옷감 드레스는 목선이 사선으로 깊이 파이고 스커트는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짧은 소매는 팔을 딱 맞게 감쌌고 드러난 팔의 살은 통통하고 보드랍고 라드처럼 하였다. 그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이 나이 들었는데도 세련될 수 있다고는, 뚱뚱하면서도 우아할 수 있다고는, 뻔뻔하지만 기품이 넘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녀를 철면피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어머니가 나중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그 말은 어머니가 골랐을 법한 말이었다. 그녀에게 좀 더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면 당당하다는 말을 골랐을 것이다. 그 여자가 정말로 과시적이지는 않았지만 드레스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색깔은 그랬다. 그녀는 동반한 남자와 예의를 갖추면서도 다소 심드렁하게 부부처럼 춤을 추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우리 타운뿐 아니라 어쩌면 더 먼 곳까지도 좋지 않게 났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내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쓰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녀에게 그런 드레스를 입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광고 같은 것은 그녀에게 필요 없었을 테니까. 물론 내가 날마다 타운으로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타운에서 살았다면 나도 그 여자가 유명한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언제 한 번은 틀림없이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춘부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나쁜 여자,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혐오스럽고 위험하고 흥분되고 대담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누군가 내게 말해 주었다 해도 내가 그 말을 믿었을 것 같지는 않다. 타운에는 특이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마 나는 그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날마다 타운홀 건물의 문을 닦는 곱사 등이 내가 아는 한 그는 그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꾸짖는 꽤 정숙해 보이는 여자도 있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녀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지만 잘 믿기지는 않았다. 그날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던 남자, 내가 영영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 그 남자는 당구장 주인이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당구장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아이 둘이 나더러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 부추겼고 안에 들어가자 그곳에 그 남자가 있었다. 머리는 더 빠졌고 살은 더 쪘고 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 달랐다. 그가 내게 무언가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내가 불이 나게 친구들에게 돌아왔으니까. 사실 그 아이들은 친구라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그 애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구장 주인을 보자 내 기억 속에 그때 사람들이 춤을 추던 장면 전체가 되살아났다. 땅땅 울리던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 그때는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던 그 오렌지색 드레스. 그리고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느닷없이 나타난 어머니. 그곳에서 어머니가 음악 소리를 뚫고 내가 유난히 싫어하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상기시켜 주기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코트는 어디에 뒀니?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코트를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기라도 한 것처럼. 2층이에요. 올라가서 가져와. 어머니가 2층에 올라갔다면 코트가 거기 있는 걸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부엌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코트는 벗지도 않고 단추만 푼 채 음식 주변을 서성였을 테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실을 흘끔거리다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을 것이다. 꿈을 대지 마,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뛰어 올라가는데 계단의 방향이 바뀌는 곳에 사람들이 길을 막고 앉아 있었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지 내가 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이 딱히 논쟁을 벌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긴박감이 느껴졌다. 그들 중 두 사람은 남자였다. 공군 제복을 입은 청년들. 한 명은 계단에 또 한 명은 무릎에 손을 올린 채 한 칸 아래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그들 위쪽 계단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와 가까이 앉은 남자가 위로하듯 그녀의 다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가 울고 있어서 나는 그녀가 좁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다친 거라고 생각했다. 패기. 그녀의 이름은 패기였다. 패기. 젊은 남자들이 다급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 불평할 때 말하는 투였다. 뭔가가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렇지만 그 불공평한 것이 시정될 리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서 꼭 나오는 말이 하나 더 있다면 비열하다는 것이다. 정말 비열해. 누군가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나 보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강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허치슨 부인이라는 여자가 그때는 당구장 주인인 줄 몰랐던 그 남자에게 이끌려 댄스 파티에 나타났다.
어머니가 그를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 남자의 행동에 몹시 환멸을 느꼈다. 그 댄스 파티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며 포트 엘버트, 즉 공군 기지에 있던 청년들도 그 파티에 오기로 되었다. 물론 그것은 괜찮았다. 공군 청년들은 괜찮았다. 영예롭지 못했던 사람은 허치슨 부인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 허치슨 부인이 그녀가 데리고 있던 여자 한 명과 같이 나타났던 모양이었다. 바람이 쐬고 싶었나 보지? 아버지가 말했다. 그냥 춤을 추고 싶었거나. 어머니는 그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기대, 동네에서 기분 좋고 품위 있는 춤을 즐기려는 기대, 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나는 여자 어른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패기가 특별히 예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어쩌면 눈물 때문에 화장이 지워져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말아 올린 쥐색 머리카락이 실핀에서 빠져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다. 손톱은 매니큐어를 칠했지만 물어 뜯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징징거리고 엉큼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다른 젊은 여자들을 알았지만 그녀가 더 성숙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 청년들은 그녀를 힘든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마땅히 다독여주고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사람처럼 마주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말아놓은 담배를 내밀었다. 아버지도 자신의 담배를 직접 말아 피웠고 내가 아는 다른 남자들도 모두 그랬으니 그 행동 자체가 호의의 표시로 보였다. 하지만 패기는 고개를 저으며 상처 입은 목소리로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고 찡얼거렸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껌을 내밀었고 패기는 그것은 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껌을 내밀었던 청년이 주머니를 뒤지다가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가 말했다. 패기? 패기? 이 꼬마가 2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지나칠 때 향수 냄새가 났다. 담배 냄새도 났고 남성미가 느껴지는 양모 제복과 잘 닦은 부츠 냄새도 났다. 내가 코트를 입고 계단을 내려올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려올 것을 예상한 터라 내가 지나갈 때까지 모두 입을 다물었다. 패기가 딱 한 번 큰 소리로 코를 훌쩍였고 그녀 가까이에 앉아있던 청년은 그녀의 허벅지를 계속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스커트는 올라가 있었고 스타킹을 고정시킨 패스너가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목소리에 대해 생각했다. 패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들의 목소리. 이제는 나도 전쟁 초기에 포트 엘버트에 배치된 공군들의 일부가 잉글랜드 출신이었고 그곳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내게 그토록 온화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그 억양이 영국 어딘가의 억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 사실은 분명한데 나는 살면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여자가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여서 어떤 불친절한 행동이나 말이 그 여자 근처에만 가도 위법 행위나 죄가 된다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나는 패기를 울릴 일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는 그 질문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용감하지 않았다. 처음 다녔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
돌멩이로 맞히면 나는 울었다. 타운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엉망진창으로 지저분한 내 책상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나만 혼자 교실 앞으로 불러냈을 때도 울었다. 선생님이 그 문제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가 전화를 끊은 뒤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견디며 흐느꼈을 때도 나는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용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 패기에게 무슨 말을 했을 테고 패기도 나와 마찬가지로 뻔뻔하지 않아서 훌쩍였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나는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여자여야 했다. 만약 남자였다면 그녀를 위로하던 공군 청년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을 혼내주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입조심하라고 말하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 흠씬 패주었을 테니까. 그래서 내 흥미를 끌었던 것은 패기가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했다. 내가 감탄했던 것은 그녀를 위로하는 청년들이었다. 그녀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괜찮아, 그들이 말했다. 다 괜찮아, 패기, 그들이 말했다. 자, 패기, 괜찮아, 괜찮아. 그런 다정함, 누구라도 그렇게 다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나라의 폭격 훈련을 받으러 왔던 폭격 도중 대부분 죽음을 맞게 될 그 청년들은 아마도 코널이나 켄트, 헐, 스코틀랜드의 평범한 억양으로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들이 입을 열면 곧바로 축복의 말이 쏟아질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재앙뿐이라는 사실, 평범한 그들의 생명이 창밖으로 날아가 땅에 부딪혀 박살날 거라는 사실은 내게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 축복에 대해,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근사할지에 대해, 그럴 가치가 없는 팩이라는 여자가 그런 행운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했다. 춥고 어두운 내 침실에서 그들이 나를 살살 흔들어 잠재웠다. 나는 스위치를 켜듯 그들을 불러내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렸다. 오,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들의 목소리는 나와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이 내 가는 허벅지를 축복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내 에로틱한 환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사이 그들은 떠나버렸다. 그들 중 몇몇이 영원히 떠나버렸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이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와의 댄스 파티의 경험과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 등 다양한 시각에 느낀 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으로 전쟁의 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힘, 여성의 자유, 그리고 여성의 시각 등 다방면의 페미니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어릴 때 뛰어놀았던 동네 골목들, 친구들과의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앨리스 문로 작가의 타계 소식에 문학계의 슬픔을 안겼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평생 읽혀질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